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1쪽에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삶과 죽음은 모순 개념으로서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의미할수록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가 주로 뭐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줄에 큰 1번 죽음의 의미와 삶 해두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죽음은 모든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두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위로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 큰 본질적인 위로는 아니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근데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적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줄에 다른 생물과 달리 인간은 죽음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한 걸음 더에 죽음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소화를 1번에 두고 5가지 암기하도록 하고, 불가피성, 피할 수 없다, 피함이 가하지 않다, 불가피성, 그 다음에 평등성,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고, 일회성, 탄생도 1회, 죽음도 1회. 뭐 2번 산다, 2번 죽는다는 건 영화 속에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성, 원치 않는데 찾아온다. 불확실성,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5가지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가 2번하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에서 6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공자님은 현실에 충실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죽음이나 내세나 귀신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인간과 인간의 현실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거기 교과서에 군자는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 안에서 죽을 것이니 나는 살아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이 얘기는 죽음이나 내세나 귀신 이런 것보다는 현실의 도덕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자의 죽음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도가의 대표자 한 사람인 장자는 삶도 죽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고, 기가 모인 것이 삶이고 기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넘겨보세요. 50조 아래에 보면은 장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북을 치고 노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장자가 죽은 사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대는 아는가, 그렇게 답했다는 건데, 뭐 대본의 세속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좀 다른 시각, 좀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는 행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자가 얘기하는 그 자연스러움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면 뭐 슬퍼하고 눈물이 나면 좀 울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북치고 노래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속의 이러한 거 죽음이라든가 뭐 어떤 커다랗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자라는 것이 노자장자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꼭대기에 보면 불교의 입장이 나오는데, 불교는 우리가 현재 세상의 현생의 업에 의해서, 업이라는 건 행위인데 그것에 의해서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것, 이게 윤회 전생인데 윤회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재 악업을 쌓느냐 선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밑에서부터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세상, 천상락 또는 극락 6가지 세상으로 윤회 전생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교과서 책을 보면은 죽음을 윤회로 설명한다. 한 생명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일정 시간을 머무르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그 네 번째 줄에 업이라고 하는 게 행위라는 뜻이거든. 업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불교 입장에서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서양의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은 거기 교과서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원래 인간 영혼은 그 불멸하는 것으로서, 죽지 않는 것으로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데아 세계, 진리로운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태어나 육체를 갖게 되면서 육체의 여러 가지 본능이라든가 이런 욕구에 제약을 받게 되어버렸다. 근데 이제 죽는다는 것은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고대 그 헬레니즘 시대 에피크로스학파의 에피크로스는 살아있으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죽었으니까 느낄 수 없고, 어차피 나의 죽음은 내가 느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 죽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낄 수 없고, 죽었으니까 느낄 수 없고 하니까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본질적인 위로가 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마 종교라는 것이 탄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째 줄에 보면은 인간이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같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은 어떤 이런 원자가 분리되어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볼 것을 에피크로스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독일의 철학자로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사건, 역설적이죠. 죽음을 즉시 똑바로 바라볼 때 오히려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이것을 이제 죽음의 선고라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앞당겨 취함. 빨리 죽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죽음의 의미를 앞당겨서 음미를 하자. 죽음의 의미를 음미할수록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 지금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실존,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서 살 수 있다. 죽음을 까마득하게 멀리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멀리 두고 남한테나 일어나는 것을 두는 사람일수록 보다 이기적이고 그 참다운 인간 모습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깊이 의미할수록 삶의 의미가 더 의미 있어지고 빛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소가로 선반하고 죽음과 소중한 삶을 그랬어요.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죽음은 삶의 소중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뭐 거의 다 쾌락주의적 삶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뇌사입니다. 뇌사의 비적 쟁점을 그랬어요. 뇌사는 거기 보면 이제 죽음 개념이 예전에는 심폐사였어요. 심장과 허파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뭐 맥박을 이렇게 재면은 맥박이 안 뛴다. 그러면 심장이 죽은 것이고, 뭐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가면은 숨이 안 느껴지면은 이제 허파가 죽은 것이고, 두 가지 확인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현대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면은 7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뇌사를 공식 인정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판정을 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뇌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15번째 줄에 보면은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장기 기증을 하겠다 그러면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 기증을 안 하겠다 그러면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까지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기준인데 어쨌든 그렇게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해보면은 뇌사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여기서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 전반적으로 대뇌라든가 뇌간이 다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연명장치만 제거하면 바로 죽게 되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는 정지되고 있지만 뇌간은 살아있는데 뇌간이라는 것을 하는 일이 거기 보면은 한 걸음 더에 호흡, 소화, 흡수, 배변, 배뇨 이런 생명 유지 필수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10년 뒤에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뭐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여학생이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거의 10년 이상 지나서 다시 깨어나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번째 줄에 그 소가로 입원하고 뇌사 인정에 관한 논쟁, 뇌사 인정에 관한 논쟁이라고 명하고 인정과 반대. 여기 보면은 9번째 줄에 뇌사를 인정하자라는 입장은 뇌가 기능이 정지되면 인간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거라고 봐야 된다. 또 장기 이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반대하는 입장은 뇌 기능 정지를 바로 죽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뇌사 판정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살아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는 않는데 장기 기증한다는 전제에서는 인정한다. 그런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인정과 부정,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자세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뇌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존엄사와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열쇠는 심폐가 아니라 뇌다. 심장과 화파가 아니라 뇌다. 이게 주장이죠. 뇌 기능 정지된 것은 충분히 판정할 수 있고 뇌사 상태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뇌사제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심장 같은 주요 장기는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적출해야만이 이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폐까지 다 죽은 다음에 죽었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되어 있고 뇌사를 인정한다면 사망 시점을 명시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의학적인 판단이지만 심폐사는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도 뇌사는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에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밑에 오진의 가능성, 오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회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용주의 관점은 인간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실용주의 관점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죽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그러다 보면은 살 사람까지도 뇌사라고 인정해서 죽이는 악용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락사 문제. 안락사라는 단어의 뜻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서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중단하는 행위, 안락하게 죽는다. 즉 좋은 죽음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안락사의 분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5번째 줄에 환자의 동의 여부, 그래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자발적, 반자발적, 비자발적. 반과 비는 부정의 적도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명료하게 얘기했는데 넌 죽는 게 낫다 해서 죽이는 거야. 이거는 갑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어차피 살기 어렵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의사라든가 가족들이 인정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문제점을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발적 안락사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 하더라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는 자살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원하는 건데 그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시행하니까 타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원했으니까 자살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느냐, 자살을 인정할 수 있느냐, 넓은 의미의 자살을 인정할 수 있느냐,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그 고통을 조금 더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죽겠다고 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가 자살을 인정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고 나머지에도 따라가죠. 그 다음에 반자발적 안락사는 본인이 살겠다 그러는데 안락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죽는 게 바람직하다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라고 봐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비자발적 안락사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졌을 때 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부모 형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생명체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4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시술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약물 주입 같은 걸 발화해서 요거는 이제 뭐 연명장치, 생명 연장 장치를 그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신체의 능력과 살다가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소극적 안락사가 되죠. 소극적 안락사는 교과서의 8번째 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연결짓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안락사면서 소극적 안락사인 경우에 가장 인정하기가 좋겠고 반자발적 안락사이면서 적극적 안락사면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조합이 되겠죠. 자, 그 밑에 소가로 위반하고 안락사 허용의 요건 그랬어요. 거기 이제 5가지 동그라미 쳐보면은 밑에서 4번째 동그라미 1번 충분한 의료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냐 동그라미 2번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환자가 안락사에 동의해야 한다. 이 자발적 안락사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경제적 비용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의사가 판단하고 시행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라미 5번 시행의 동기가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있어야 한다. 자, 함께라는 가을을 보면은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들에서 말기암 환자가 고통스러우니까 주를 바꿔서 미국에서 허용하는 주로 옮겨서 안락사를 스스로 한 그런 예가 있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이 안락사 허용법이 죽음을 강요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에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가족들에게 안락사 압력을 받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찬반 얘기는 앞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주제는 자살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 처음 2-3번째 줄에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내 신체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살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4번째 줄에 소괄을 자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출생처럼 죽음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신의 영역 아니냐.
그 밑에 자살도 엄연히 내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인간 존엄성 존중 사상을 극대로 강조하는 그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위니까 거기 자기 보존의 의무에 위배된다. 말하자면 크게 보면은 윤리적 의무, 도덕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하겠죠. 두 번째, 아홉 번째 동그라미 번 순간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바로 밑에 고통스러운 원인만 사라지면 뭐 충분히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자살은 어쨌든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3번째 오른쪽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큰 슬픔과 상실감, 충격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14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4번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뭐 그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연예인이 자살하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든가 뭐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연달아 자살한다든가 그런 어떤 뭐 베르트리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자살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네 가지 이제 반대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여기 자살 방지 노력의 필요성에서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살을 방지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갖자. 그러니까 서로 나와 타인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가지면 자살을 미연에 막아주거나 나의 자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제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자살 예방 교육 강화, 상담 제도 활성, 법과 제도에 의한 노력인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좀 억제 효과가 있겠죠. 우리 이 서울특별시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한강에 가면은 다리가 많이 있고 거기 이제 선생님도 어쩌다 한번 이제 건널 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약간 쉬게 되는 공간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강물을 보고 이렇게 탁 트인 경치를 보는 것이 시원하고 좋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살을 하지 말라는 문구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있어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이 쌓이는 겨울을 보면은 자연법의 대표자인 사람인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아퀴나스 얘기야. 아퀴나스는 자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만물은 본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 근데 이 자연적 성향이 거스르는 행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둘째,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부분인데 자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나는 공동체의 일부분이니까 나를 훼손하는 것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종교인이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신의 권능, 신의 영역이니까 자살은 신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 쉬운 해설에도 요약해서 자기 보존을 거스르는 행위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고 신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아퀴나스는 한다. 네, 수고하셨어요.